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당뇨 왔다며 당뇨. 예, 맞습니다. 아니 먹습니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뭐. 네, 제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내과의사 닥팅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이유가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뇨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괜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당뇨 식단을 설명하는데 큰 전제 조건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뇨 식단에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과 하나만 봐도 이 안에서 당과 식이섬유가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하나를 섭취하게 되면 어느 하나를 추가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단백질은 얼마 먹어라, 탄수화물은 얼마 먹어라, 지방은 얼마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들은 내가 고기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믹스커피는 몇 잔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영양소별로 얘기하는 의사들의 언어와 음식별로 얘기하는 환자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도 답답하고 의사들도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환자의 언어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 당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단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 제 간단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 대한당뇨병 학회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채식,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요 두 가지는 일리가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저탄고지는 일리는 있다. 자, 참고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무려 2013년에 이미 6년 전에 벌써 간헐적 단식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못하고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기사에서도 공식 입장입니다. 자, 저탄고지는 대한당뇨병 학회뿐만이 아니고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냈어요. 자, 저탄고지 식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역시 똑같이 2016년에 공식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로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일리가 없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2019년에 나온 당뇨병 진료지침 제6판을 가장 메인으로 참고하고 여기에 대한당뇨병 학회 홈페이지와 대한의학회와 정부가 만든 당뇨 1차 의료기관 공고요약본 요 세 가지를 참고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의 임상영양요법 오늘 설명할 전체 주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소금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당뇨 환자들의 나트륨 섭취는 모두 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 당뇨병 환자가 혈압 조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혈압과 심혈관 위험을 개선시켰다는 근거로 소금 제한을 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소금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좋다 나쁘다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답이 없구나 해서 소금물이 당뇨에 좋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금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외국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 때문에 2010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의 3,835명, 굉장히 많은 수를 조사를 했을 때 일일 나트륨 섭취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발생한다 또는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음식량이나 체중이나 모든 수치에 관계없이 정말 소금과 인슐린 저항성 딱 그 두 개의 관계만 봤을 때 독립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연구가 많이 돼야겠지만 소금 섭취가 당뇨를 악화시키면 시켰지 호전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연구만으로 충분히 대답이 될 것 같고 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제 입장조차 완전히 삭제하고 완벽한 가이드라인만
환자분들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식단은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닥터 등료 네가 분명히 한 달 이내 최대한 10%를 빨리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일시적으로 빨리 뺄 수 있는 그동안의 식단으로 채식이나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를 이용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급하게 10kg 이상을 한 달 만에 빼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조차 일반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좀 더 운동량을 늘리고 좀 더 칼로리 양은 줄이면서 빨리 빼고, 이후에도 그 식단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심하게 줄였던 걸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는 점, 소위 말해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릴 내용을 잘 실천하시면 당화혈색소를 1에서 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자 여러분, 식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당뇨라는 것이 어차피 내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간 습관을 이어와서 생긴 이 병을 일시적인 이벤트로 고칠 수 없어요. 인터넷에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당화혈색소 10일이 넘고 공복혈당이 200, 19혈당이 300이 넘어갔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라는 거 일절 안 하고 나 혼자 약 안 먹고 스스로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살 빼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본인만의 치료 하나를 추가해서 한 달 뒤에 공복혈당이 90대, 19혈당이 150대, 당화혈색소는 3달 뒤에 5.2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분들은 일단 굉장히 대단한 분들인 건 맞아요. 어떤 방법을 썼든 본인들이 그렇게 한 달 만에 당뇨를 탈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 노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도 당뇨 환자분들 치료하면 약 안 먹고 그냥 올바른 식습관, 운동, 체중 감량 이 3가지만 딱 설명드리고 환자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셨을 때 한 달 만에 공복혈당, 19혈당 정상화되고 3달 만에 당화혈색소 5.7 미만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100명은 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근데 이게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식습관, 운동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어서 그런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은가? 우리가 연예인들 다이어트 전후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 공개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엄청 많아요. 없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확률로 당뇨가 엄청 심하던 분이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는, 완화가 되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특별한 방법만 내가 쏙 빼와서 그걸 해가지고 나는 좀 편한 방법으로 어떻게 당뇨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컨텐츠를 찾아다니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도 노력해서 된 겁니다. 엄청난 노력, 그 노력이 메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의 포인트를 빼와서 나는 좀 덜 노력하고 빨리 당뇨를 탈출해보자, 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옳지 못한, 틀린, 그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당뇨 환자분들, 빨리 당뇨를 탈출하고 싶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 찾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 본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본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무기질, 비타민, 술, 알코올, 그리고 외식,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탄수화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제가 당을 돈에 비유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한 나라의 경제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이어와서 제가 오늘 탄수화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탄수화물의 종류,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자, 아주 쉬워요. 단당류는 당이 하나란 뜻이에요. 이당류는 당이 2개란 뜻입니다. 올리고 당류는 당이 3개에서 10개, 쬐게 많다. 자, 쬐게 많다는 뜻이에요. 다당류는 당이 매우 많다. 자, 이렇게 당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돈에 비유해 볼게요. 자, 이러한 당이 하나인 단당류는 10,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단당류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당류는 20,000원이겠죠. 20,000원인데 우리나라에 20,000원짜리가 없으니까 50,000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10,000원, 50,000원. 자, 이런 현금류를 당류라고 해요. 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은 쬐낌 많은 3개에서 10개짜리 당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단맛이 나긴 하지만 현금으로 바로바로 쓰기는 어려운 당뇨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10만짜리 수표예요. 거의 현금처럼 쓰이긴 하지만 현금으로 빨리빨리 바꾸지는 못해요. 약간 소화하기 어려운, 째겜 어려운, 째겜 많은 10만짜리가 올리고당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다당류는 뭔가? 자, 다당류는 당이 최소 100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엄청나게 비싼 최소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런 수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소화가 되는 것들이 분해해서 현금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소화가 완전히 안 되거나 일부밖에 소화가 안 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다당류를 식이섬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식이섬유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장난감 돈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벌어서 수입을 얻어도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장난감 돈, 부루마블 돈이 되겠고, 이러한 식이섬유, 인간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초식 동물들은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탄수화물 종류를 굉장히 간단하게 돈으로 비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이 탄수화물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탄수화물을 세 가지 소 분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제가 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술이 건강에 안 좋죠. 안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중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간에 안 좋죠. 지방간, 간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당이 올라요. 그래서 당뇨를 유발시키고 당뇨 환자들의 당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 고지혈증도 생겨요. 자, 여섯 번째, 술은 특별히 또 통풍을 유발하고 통풍 환자들을 악화시켜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싫은 것. 자, 술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자, 술은 이런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곱 가지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설탕으로 대표되는 당류. 자, 당류는 중독을 일으켜요. 여기서 말하는 설탕 중독,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 이 당류 중독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설탕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중독이 돼요. 그런데 왜 이 설탕 중독, 당류 중독은 병으로 부르지 않는가? 쓰고 싶어서. 밀가루 중독이야. 중독이야. 보니까 요즘 밀가루 무조건 밀가루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은 인간의 필수 요소.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네. 탄수화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걸 병으로 부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설탕을 포함한 당류는 중독을 일으키고요. 간에 지방간을 만듭니다. 술이 아니라 그냥 설탕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 간경화, 간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오르죠. 당뇨 뭐 말할 것도 없죠. 최악이죠. 고지혈증, 통풍 생기죠. 살찌죠. 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술만큼 설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설탕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설탕을 포함한 당류, 당류를 포함한 탄수화물이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술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물질이 설탕인데 당뇨에 대한 솔루션도 똑같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술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포함한 당류도 적당히 먹으면 돼요. 자, 탄수화물 가이드라인에는 설탕을 포함한 당류는 하루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 10% 너무 애매하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50g 미만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50g도 와닿지 않죠. 자, 우리가 하루에 평균 당류를 얼마나 섭취하는가? 자, 대략 70g 정도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당류를 어디서 섭취하는가? 연령대별로 섭취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달라요. 자, 10대가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당뇨를 유발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뇨가 정말 생긴 정말 당뇨 환자들은 오히려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의 섭취가 늘어나요. 하지만 결국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가공식품이 가장 많은 당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런 가공식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의 당 원료가 되겠고, 여기서 탄산과 커피를 포함한 이 음료수에서는 연령대별로 당류의 섭취가 어떻게 되는가? 자, 10대부터 폭발적으로 탄산음료의 섭취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3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커피가 굉장히 많아져요. 자, 커피에 당이 들어있다. 이거는 뭐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믹스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50대 이상은 과일과 믹스 커피가 문제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탄산음료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루에 당류를 50g까지 제한하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당분 섭취량이 39g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적 65세 이상의 평균적인 당분 섭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당류를 필사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50g 이하로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일이나 믹스커피에 대해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과일 주스는 많이 먹진 않는데 한 잔만 먹어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 컵에 55g 들어있어요. 자, 미니메이드 하나 먹으면 그냥 50g 다 채우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시리얼 먹으면 역시 하루 섭취량 다 먹는 거예요. 자, 당류 줄이는 법 9가지 있죠. 이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이건 중요해요. 자, 영양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영양 성분표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나와요. 영양 성분표 보면 당류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간식으로 자연식품을 드세요. 바나나 우유보다는 흰 우유를 드세요. 반찬 조리 시 설탕 물엿을 줄이세요. 자,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당뇨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당류를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에 당뇨가 걸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당류를 못 끊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당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약간의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당류를 대체할 수 있는 추천 레시피가 있어요. 탄산음료 대신에 레모네이드, 레몬과 탄산수, 아스파탐으로 탄산음료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우유 대신에 밤라떼, 아이스크림 대신에 오렌지 샤베트, 푸딩 대신에 포도주스 젤리, 여기도 아스파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4가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아스파탐이 들어가요. 이 아스파탐은 인공 감미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은 돈이고요, 당류는 현금이에요. 그러면 인공 감미료는 뭘까요? 인공 감미료는 위조 지폐예요. 그래서 인간이 달다고 속이는 그 인공 감미료가 위조 지폐에 해당이 돼요. 자, 당류를 도저히 못 끊겠다면 사카린,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를 대용품으로 먹어볼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나 둘 다 안 먹으면 제일 좋고, 도저히 못 끊어서 설탕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인공 감미료를 적절하게 대안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인공 감미료가 뇌를 속여서 식욕을 더더욱 증가시킨다. 그래서 일부에서 체중 증가를 보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체중 증가만 주의하면 당류의 훌륭한 대체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한데 여기서 3가지를 꼭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영양 표시를 확인을 하는 습관을 좀 기르도록 하고요. 콜라 사이다 대신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정말 그냥 당밖에 없는, 그냥 당을 섭취하기 위한 당다라당당 당입니다. 그냥. 그래서 탄산음료 정도는 끊을 수 있다면 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으러 갔을 때 다이어트 콜라 정도는 시켜주시고, 평소에 내가 습관적으로 탄산음료 먹는 게 있다면 아까 말한 레모네이드나 가능한 분들은 물로 대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로 여기 10번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당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행복감을 유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당류가 중독이 되는데 이 당류를 갑자기 끊게 되면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당류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고, 자, 2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이 지구상에 가장 생물의 밀도가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의 대장입니다. 대장 안에는 세균이 100조 마리가 들어있어요. 1.5kg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 안에 지금 세균 1.5kg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100조 마리가 여러분 대장 안에서 심지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정글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러한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내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먹이가 아니고 세균들의 먹이를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네,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가 올리고당이랑 식이섬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식이섬유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식이섬유가 부루마블 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부루마블돈을 우리가 먹어주면 대장 안에 있는 장내세균,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이 부루마블돈을 가지고 부루마블을 합니다. 부루마블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루마블돈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루마블돈이 식이섬유가 되겠고, 식이섬유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그리고 녹지 않는 불용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을 굳이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둘 다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굳이 뭐 사과는 수용성만 들어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특별히 수용성, 불용성 구분하지 않고 많이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 그 효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크게 5가지 일을 해요. 5가지 전부 다 당뇨 환자분들한테 좋은 측면에서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식이섬유는 위 안에서 부푸는 효과가 있어서 위에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벽을 보호하고 소장벽을 보호해서 당의 흡수를 막아요. 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 것이 위 배출 시간이나 소장 통과 시간을 늘려서 당이 굉장히 천천히 흡수되게, 그래서 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게, 장내 세균과 관계없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요. 네 번째로 장내세균 중에서 특히 유익균들을 많이 증가시켜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변의 부피를 늘려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도 예방을 해요. 엄청난 효과 5가지를 일으키는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자, 당뇨에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게 식이섬유와 건강에 관한 모든 논문을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가 논문 하나예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전체 사망률도 줄어들고요. 심혈관 질환은 대신에 너무 많이 먹으면 다소 올라가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 당뇨 보세요. 2형 당뇨. 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2형 당뇨가 엄청나게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자,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당뇨는 식이섬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아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식이섬유가 그냥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당뇨 치료하는 거나 다이어트 하는 거나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다이어트가 식이섬유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지민 씨도 30kg를 감량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식이섬유, 쌈입니다. 쌈. 특히 이분은 이제 배추쌈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30kg를 식이섬유를 통해서 감량을 했고, 심지어 요요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하루에 25g 먹도록 돼 있고, 이걸 1000칼로리당으로 계산하면 1000칼로리당 12g 먹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자, 우리나라 평균 1000칼로리당 15.5g을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식에 야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거의 대부분 먹고 있는데 남자는 무려 30%가 식이섬유를 12g 이상 먹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30%가 식이섬유가 모자라요. 자, 특히 식이섬유를 적게 먹은 사람이 제일 비만하고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비만하지 않은데, 이게 여자는 그 경향이 심하지 않은데 유독 남자분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비만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을 가진 남자분들이 식이섬유를 여자분보다 훨씬 적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외식도 많이 하고 회식도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이 한식 위주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야채를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남자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더 좋고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이섬유가 어디 많이 있는 거냐? 자, 식이섬유는 아까 말한 대로 수용성, 불용성 나눌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총 식이섬유소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조류가 막 엄청나게 들어있죠. 엄청나게 들어있고 콩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도 복잡하다. 자, 제가 간단하게 밥, 야채, 과일 딱 3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하루에 25g 정도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한 그릇에 0.8g 정도 들어있어요. 자, 밥으로 식이섬유 섭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적극 권하고 있죠. 잡곡밥만 3끼 먹어도 10g은 섭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또 나는 현미밥, 잡곡밥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도 설명드렸죠. 효과가 좋은 것보다 유지 가능하냐가 당뇨 환자분들 식단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되도록이면 많이 먹도록 하되, 쌀밥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 채소류에는 아까 말한 해산물들이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버섯이나 김치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식이섬유는 다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에도 식이섬유가 많고, 자, 이걸 통해서 하루에 내가 평균적으로 25g 이상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세균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항전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저항전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저항전분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또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음식 중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입니다. 오늘 과일을 알맞게 먹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과일을 먹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껍질째 먹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에 껍질에 가장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이 껍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거를 껍질째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리고 즙을 만들면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분해가 되거나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굳이 과일 주스로 먹을 때는 착즙하는 것보다는 통째로 갈아서 그런 소위 말해서 찌꺼기 같이 보이는 그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게 그나마 주스로 먹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과일을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당이 올라가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고 주스로 먹을 때는 갈아서 건더기까지 다 먹어라. 이게 과일을 먹는 팁이 되겠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밥을 먹을 때 과일은 당뇨 환자라면 식사 전에 먹어라. 또는 뭐 간식으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먹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디저트로 먹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자, 탄수화물, 소주제, 1번 당뇨, 2번 식이섬유까지 끝났고, 자, 세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 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에서 여기 일본부터 해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쭉 그어서 동그라미를 딱 만들면, 자, 이 안에 인구가 이 밖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자, 굉장히 놀랍죠?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탄수화물 소주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쌀밥이에요. 쌀밥이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쌀밥이 가진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죠. 특히 쌀밥과 한국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밥이 보약이다, 이런 생각에 한국인들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자,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도 아니에요. 밥 한번 먹자. 특정 요리가 인사말에 들어있는 나라는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만들어지는 요리의 50% 이상이 쌀밥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음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밥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자,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밥은 절대로 보약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가? 제가 당뇨 식이 조절에 정답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밥을 줄여야 되는 건 거의 확실해요. 자, 가이드라인 보면 전체 에너지 50에서 60%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가이드라인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50에서 60% 너무 막연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한식은 굉장히 고탄수화물 식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평균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충 65% 정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죠? 50 한 5% 정도로 줄여야 되니까 10%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답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밥량을 10%를 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정답에 가깝게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탄수화물을 50에서 60%를 먹는 게 가이드라인인데, 당뇨 환자 전체를 봤을 때 남자는 이렇게 먹는 사람이 38%밖에 안 돼요. 여자는 31%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남자의 48%, 여자의 60%가 탄수화물 과잉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60%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밥 과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줄여라,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 먹어서 아, 잡곡밥이 좋구나 생각해서 많이 먹으면 이건 잡곡밥은 지금 쌀밥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아요. 더 과잉입니다.
잡곡밥도 밥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미밥으로 먹느냐, 잡곡밥으로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줄여야 된다. 밥을 10%를 줄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밥을 10%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밥을 내가 평균적으로 먹는 양 내지는 당뇨 환자라서 먹어야 될 것 같은 양을 떠요. 거기서 무조건 2숟가락을 남기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식사 방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 견과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류를 먹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자, 이렇게 먹으면 앞에 야채와 과일, 견과류, 고기들이 배를 채우기 때문에 밥량이 상당히 줄어요. 자, 이게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탄수화물도 줄일 수 있는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확실히 증명된 방법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처음에 나물류나 반찬류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밥 반찬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짜요. 밥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싱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염식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뇨 전 단계와 초기 당뇨라서 당뇨를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칼로리 상당히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1, 20%만 줄이고 밥을 거의 50%를 줄이세요. 이것만 해도 칼로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밥 가지고 대부분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뒤에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적정 체중 가까이 오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으로 2숟가락만 남기는 이거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거는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할 때도 밥 공기 나오면 무조건 2숟가락은 남기세요. 그래서 탄수화물류는 전반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데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가이드라인도 보면 50에서 60% 정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이 50에서 60%일 때 사망률이 제일 낮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칼로리라도 50% 미만으로 탄수화물을 구성하게 될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을 10% 정도 낮춰야 된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탄수화물 첫 번째 당류, 두 번째 식이섬유, 세 번째 쌀밥 설명을 다 드렸고 굉장히 복잡한데 탄수화물에 대한 결론을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줄여라, 남겨라. 자, 밥을 남겨야지 내가 살아요. 밥 조금 남은 거 아까우세요? 자, 당뇨약 값이 밥 2숟가락 그 값보다 쌀까요? 병원비가 쌀까요? 밥을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에는 여기 가이드라인 보시면 전곡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유제품 요 5가지로 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특히 남자분들에 한해서 식이섬유를 더 많이 먹어라. 식이섬유 많이 먹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거꾸로 식사법. 두 번째, 껍질채 먹어라. 껍질은 과일도 포함이고 현미밥 같은 통곡물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양파 같은 채소의 껍질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해조류를 많이 먹어라. 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사 시간과 용량을 규칙적으로 먹고 천천히 먹어라. 자, 5번째, 당류를 10%로 제한해라. 자, 탄수화물 굉장히 길었죠. 탄수화물에 이어서 두 번째, 단백질 시간입니다. 자, 단백질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자체가 당이나 당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아니에요. 자, 단백질 가이드라인에 보면 전체 에너지의 15에서 20% 정도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20% 이상의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행성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적게 먹어도 저알부민 혈증이나 영양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고 또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웬만하면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3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3대7 정도로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결국은 콩이에요. 콩, 두부, 두유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의 기본입니다. 또 이 콩에 여성 호르몬의 재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그런데 한국인 특히 당뇨 환자들의 영양 섭취 비율을 보면 단백질을 15에서 20% 먹으라고 돼 있는데 여자분들 거의 30% 정도가 단백질을 적게 먹고 있어요. 단백질 섭취가 많이 모자라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남자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비만도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식이섬유의 양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여자분들만 유독 단백질이
다른 영양소는 그렇지 않은데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비만도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유독 단백질을 적게 섭취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거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기를 되게 안 좋은 걸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고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겹살, 곱창, 뭐 닭발, 돼지 껍데기. 유독 우리나라에서 고기는 굉장히 기름진 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돼지 안심살, 목살, 소고기 안심 등심, 그리고 닭가슴살 내지는 뭐 닭 안심살, 이런 것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했을 때 먹어야 되는 그 고기거든요. 삼겹살이 고기의 대표 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 뭐 식습관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물어보면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안 좋은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거기서 많이 먹으라는 고기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로, 근육 운동을 하는 분들은 더더욱 많이 먹어라. 다음 시간에 제가 당뇨와 운동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당뇨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에 관련된 전체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콩 많이 먹어라, 두 번째 고기 많이 먹어라, 세 번째 운동하는 사람 단백질 많이 먹어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특히 여성분은 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다음에 세 번째 지방. 지방도 단백질처럼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지방이 당뇨에 안 좋은 거는 첫 번째 살이 찌기 때문에, 두 번째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이 안 좋다는 거지, 당 자체를 올리는 것과는 크게 연관 없습니다. 인슐린도,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탄고지 같은 개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방을 많이 먹는 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총 에너지의 15에서 30% 정도 먹으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는 평균 21.8%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량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 불포화 지방이 좋은 거고 포화 지방이 나쁜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이 건강에 좋긴 하지만 산패되기 쉽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은 늘리고 포화 지방은 줄이는 게 당뇨 환자들이 지켜야 되는 식사법인데, 의외로 포화 지방이 많은 게 라면, 커피 프림 이런 데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포화 지방은 하루에 15g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 하나 먹고 믹스커피 2잔 마시면, 밥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어도 포화지방 거의 하루 양에 근접합니다. 내가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러면 한 며칠간은 믹스커피랑 라면은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쇼트닝이나 마가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빵, 과자,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되겠고, 사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양의 문제인데 트랜스 지방은 하나도 섭취하지 않는 게 권장량입니다. 지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오메가3를 혈당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보충제로 일부러 먹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오죠. 당뇨 환자에서 혈당 개선과 심혈관 예방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그냥 당뇨라서 일부러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결론: 1번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라. 하지만 산패를 주의해라. 2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양은 줄여라. 3번 트랜스 지방은 끊어라. 이렇게 세 가지 지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끝났고, 나머지 이제 나트륨,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 설명드릴게요. 자, 나트륨은 아까 앞에서 쭉 다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자, 메트포르민 치료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를 검사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해서 모자라면 드시면 돼요. 그 외에 비타민 C, E, 카로틴, 비타민 D 등은 전부 다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비타민 D만 해도, 이것만 해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일단 공부하지 않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같이 초저혈량 식단을 하는 분, 그리고 채식하는 분, 노인, 임산부, 이 네 군에서는 섭취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알코올 섭취, 술입니다. 자, 술과 고혈압, 술과 당뇨 관계는 똑같습니다. 자, 술과 담배가 둘 다 안 좋죠. 근데 술은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올리고 혈압과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담배는 혈압, 당뇨를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는데 중풍과 심근경색을 별도로 악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술이다. 대신에 한두 잔 정도까지는 혈압과 당뇨에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g 내지 20g일 때 남자든 여자든 사망률이 제일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5에서 25g이 가장 적절한데 하루에 남자는 15g, 여자는 7.5g 으로 제한해라.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15g에 해당하는 게 소주 2잔이고 맥주 500cc 하면 16g 정도 되고요. 자, 요거 보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10가지를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술은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서 드시고 혈당 조절이 양호한 사람만 여자는 한 잔, 남자는 2잔까지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뇨 환자 중에 간질환, 고지혈증, 비만 이분들은 한 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이 저혈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는 마시면 안 되고요. 아침에는 혈당 검사를 하고 절대 식사를 거르면 안 돼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술은 공류군으로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소주를 제외하면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술에는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인데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리고 일부 약물과 함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술안주는 대부분 다 칼로리 폭탄입니다. 그래서 안주빨 세우지 마라. 이게 9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당뇨 환자들 음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음주량을 이렇게 한두 잔으로 스스로 제한할 수 없으면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10번째 원칙으로 하루에 한두 잔으로 제한할 수 없으면 그냥 먹지 마라.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진료 지침에는 없지만 제가 달인물 조금 설명드릴게요. 달인물의 대표 주자 2개가 돼지 감자하고 여주예요. 이 돼지 감자하고 여주에는 당뇨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감자가 당뇨병에 좋은 이유가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눌린 하나를 먹기 위해서 35칼로리의 열량과 15g의 당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 감자가 이눌린 단일 성분의 약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민간요법이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적이지 않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입장입니다. 자, 제가 혈압약 안 먹고 혈압 치료하는 방법에서 양파즙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어차피 지금 생산 유통되는 약들도 천연에서 얻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고가 돼 있는 차라리 약을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약은 최소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알기라도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당뇨약과 민간요법을 모두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어서 이런 식사법으로 고칠 수 있으면 식사법으로 하시고 거기서 민간요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약을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로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치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리하고 과로해서 생긴 병은 쉬어야지 낫는 거예요. 그럼 당뇨는 내가 안 움직이고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2형 당뇨예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로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법이지. 무언가를 내가 많이 먹어서 생겼는데 또 무언가를 내가 먹어서 치료한다는 게 벌써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생긴 병은 맛있는 걸 덜 먹어야지 낫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 100가지 먹는 것보다 몸에 해로운 거 한 가지 안 먹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원칙 6가지 설명드리고 각 외식 분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외식 대원칙 첫 번째, 외식 자체를 줄여야 돼요. 내가 회식 같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제외하면 내가 일부러 하는 외식은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배달, 라면 이런 것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런 걸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드세요. 두 번째, 외식을 가면 외식에서 먹는 양 자체를 또 줄여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거꾸로 식사법도 다 지키시고 마지막에 밥 2숟가락 남기는 것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외식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분식 이렇게 5가지 있을 때 이 중에서 이 뒤에 3개보다는 한식과 일식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굳이 고를 거면 한식과 일식 위주로 골라라. 네 번째, 외식하고 나면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외식이라는 게 이미 무언가 식습관을 어겼거나 칼로리를 오버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외식 끝나면 반드시 운동을 잡으시고 운동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5번째로 오늘 내가 외식할 음식이 있으면 영양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펫시크릿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이게 영양 성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펫시크릿 사이트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놀라운 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막창. 자, 막창 검색하시면 자, 아까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이 15g이라고 했죠. 막창 1인분이 20g 바로 오바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아까 200에 300ml로 줄이라고 했죠. 400ml
바로 오바예요. 막창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것까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외식의 대원칙 6번째,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여기서 골고루 먹으라는 거는 아침에 빵 먹고 점심 때 중집 가서 짜장면 먹고 양식 먹고 중식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한식 먹자 해서 밥 먹고, 이게 골고루 먹는 게 아니에요. 자, 빵, 짜장면, 밥 전부 탄수예요. 골고루 먹으라는 거는 곡류군, 어육류군, 야채군, 과일군, 이런 거를 골고루 먹으라는 뜻입니다.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분식에 각각에 따라서 또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한식 자체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니까 염분을 좀 줄이고 국물 최선으로 먹고 나물 많이 먹고 비빔밥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일식은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생선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초밥에 밥이 또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밥량이 주의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일식은 의외로 채소류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끼니에 채소를 늘려줍니다. 양식은 기본적으로 샐러드는 반드시 추가하시고 드레싱은 따로 드시고요. 음료로 탄산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녹차나 블랙커피 드시고요. 디저트는 최대한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식은 기본적으로 좀 피해야 돼요. 근데 탕수육은 많이 줄이시고. 자, 요 부분 재밌죠? 자,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탕수육은 찍먹으로 먹으라고 딱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자, 탕수육을 찍먹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탕수육 자체를 제한하는 게 중요해요. 분식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 떡볶이, 라면, 김밥 이런 거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그리고 고기하고 채소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다음 기회에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뷔페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뷔페 자체를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뷔페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뷔페 가서 절대로 본전 뽑지 마세요. 뷔페 본전 아까우세요. 당뇨 약값으로 그 돈 이상은 날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 술, 외식, 여기까지 6가지 다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칼로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분에 대해서 칼로리 계산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루 필요 열량 알아보기 있어요. 여기서 나의 하루 열량 계산하기, 여기에 키, 몸무게, 남자 넣고 하면 표준 체중이 나와요. 그리고 칼로리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시고, 제 하루 필요 열량은 대충 20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제가 65.8kg가 표준 체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 활동을 많이 하면 표준 체중인 65.8에 35나 40을 곱해서 그거를 하루 필요 열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을 먼저 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구했으면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으로 나눠서 각 칼로리에 해당하는 교환 단위수가 있어요. 서빙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00칼로리를 봤을 때 하루에 곡류는 10서빙 먹고 어육류는 5서빙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곡류 1서빙이 뭐 밥 3분의 1이고 1서빙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곱하면 뭐 예를 들어서 1800칼로리라고 쳤을 때 이거를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세 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든 거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정확하게 먹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 대시 식단 참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냥 레시피만 알려달라 이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절별 1일 당뇨 식단. 여기 들어가면 지금 여름이죠. 여기 보시면 1900칼로리 기준으로 전부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이 각각의 레시피도 밑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요게 제가 보기에 충분한데 요걸로 모자라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이 PDF에도 권장 식단이 전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나는 레시피만 원한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자, 이것도 싫다, 귀찮다, 그러면 자, 임상영양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대국민외과 임상영양팀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당화혈색소가 1에서 2% 정도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하는 임상영양요법이 한 번이 5에서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 대시 영상이 한 편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보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짜리 가치를 지닌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안 볼 뿐입니다. 안 볼 뿐이에요. 제가 다 설명해서 환자분들이 그냥 떠먹으면 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설명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뇨의 식단 관리는 다이어트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말랐냐, 살찌는 게 제일 쉽다, 그냥 많이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뭐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그 말을 고스란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살 빼는 거 얼마나 쉽냐, 적게 먹으면 된다, 그냥 적게 먹어라.
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뇨가 되고, 당뇨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세포에 당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기본적으로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허기지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먹을 걸 제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다이어트도 그렇고 당뇨 치료 시기도 그렇지만 쉽게 살을 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2달간 10kg를 빼봤습니다. 저같이 식탐이 적은 사람도 괴롭긴 괴롭더라고요. 이 힘든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괴로운 다이어트는 없어요. 다 괴롭습니다. 자, 뭐 굶지 마세요, 뭐뭐 하세요, 이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죠. 자, 이런 거를 먹으면 내가 100이 괴로울 걸 한 95 정도 괴로울 수는 있어요. 펜터민이나 삭센다 같은 살을 빼는 약조차 한 80 정도 괴로움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50 이하로 줄여줄 수는 없어요. 위축소술만이 50% 이하로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수술이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 빼면은 절반 이상 괴로운 걸 줄여주는 다이어트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에 10%, 20%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0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부담스러운 식사가 아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즐거운,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자, 이 건강한 식단을 당뇨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